그런가 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이전 5석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완패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선거를 이끌어온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리포트 황보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니 총선급 재보선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표 상황실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상황실을 차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패배를 예감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는데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저희가 보다 분명하게 혁신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책임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에게 지워지게 됐습니다. 광주와 서울, 수원으로 얽힌 잘못된 전략 공천이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초반 새누리당의 공세에 우왕좌왕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한길 대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략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서울과 수원 벨트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배수진을 친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당내 각 계파가 결국 이제 조기 전대를 둘러싸고 합종 연행 또는 다양한 이제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동안 공천과 선거 전략에 불만이 많았지만 말을 아꼈던 친노무현계나 강성 486 그룹 등이 지도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도부 교체 요구로 이어져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개 장소에 나서지 않은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오늘 오전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기전대 얘기가 이제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당장 얼마나 갈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훼손이 2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인사 실패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도 지방선거에서 패배는 아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이제 730 재보선에서 결과가 드러난 것인데 이번엔 한 걸음 더 완전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의 그 패배 두 가지의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내 역학관계를 보더라도 친노라든가 정세균계에서는 당장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입장을 밝힌다고는 두 분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밤 사이나 내일 아침 사이 향후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큰 회오리가 야권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내일 아침에 자진 사퇴를 해야 이게 정상이긴 한데요. 과연 그런 결단력을 내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 선거를 치르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그런 좀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 질 건 마무리 짓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계속 연장돼 온 겁니다. 저는 차라리 지난 지방선거 때 매를 좀 호되게 맞았더라면 이번 재보선에서는 좀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호되게 유권자들이 매를 안 들이댔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데 결국 이번에 호되게 이제 매를 맞은 거죠. 호되게 매를 맞았으면 정말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혁신에 나서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당을 새로 정비를 해서 2016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준비하면 다시 재집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변화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좀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조기전대를 하겠다. 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재편 내일 아침에 두 대표분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두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히게 된다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로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고요. 예. 네. 또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 일정을 잡게 되겠죠. 그 전당대회 일정을 잡게 되면 그 사이 여러 개파들 간에 누구를 당권 주자로 내세울 건가를 놓고 또 치열한 뭐 당내 개파별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실 근데 이번 그 선거의 유세 과정에서 뭐 지도부 못지않게 이제 문재인 후보도 뭐 열심히 뛰었단 말이죠. 네. 자, 이 뭐 사실은 공동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친노 진영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봤을 때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중간에 선거에 패배해서 지게 되면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자체가 친노 진영으로서 썩 그렇게 반가운 상황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노 진영도 상당히 뭐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일 텐데요. 정상적으로 보자면 내년 3월 전당대회 때 친노 진영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다시 당대표로 내세울 거냐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울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일정들 모두 앞당겨졌기 때문에 친노 진영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셈법들을 계산하기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이제 치르긴 어차피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 임기를 다하게 되면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근데 비대위 체제가 좀 그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길게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당의 어떤 전략부터 시작해서 당의 뭐 정강 정책부터 새로이 정립을 하고 방향을 새로 완벽하게 정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부 혼란에 이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전당대회를 하자고 누구도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칫 잘못하면 당 내에서는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겠지만 당 밖에 있는 지금 진보 그 지지 세력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세력들이 철저하게 냉소주의적으로 돌면서 어떻게 보면 경고장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화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늘 보던 그 상습적인 전당대회론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과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겠느냐. 절대로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대위 체제가 의외로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비대위 체제가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임시로 이제 가더라도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했듯이 일종의 혁신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고 혁신위원장을 오히려 당 밖에 있는 인물에게 맡겨서 정말로 전면 그 쇄신을 하는 그런 모습 정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진보 세력들이 다시 마음이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하나 우리 이 박사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은 네.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된 건 사실인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박광훈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그나마 단일화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박광훈 후보는 그 천호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당선까지 갔고요. 자,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확산을 못 시킨 거죠. 사실은 선거 막판에 그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그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 때문에 그런 거죠. 나름의 대의명분.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안 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모른 척하고 일단 후보자 차원에서 그냥 단일화하는 걸로.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뭐 유세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식의 행보를 보였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미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건졌을 것이다. 네. 적어도 노회찬 후보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그 그건 투표용지가 시점의 문제라기보다요. 단일화 이후에 그것을 바람으로 연결시키는 전략, 그 부분을 이제 놓친 것, 그것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보고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두 공동대표가 정말 뼈저리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연대인데 선거연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게다가 내심은 노회찬 후보가 좀 안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면 결과적으로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잘못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이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런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에 있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살찐성인하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큰 대의를 위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번 그 선거를 계기로 또 하나 좀 바뀐 것이 이번에 정치적인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 낙선한 인물들이 꽤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 새정치연합의 이제 손학규 후보라든가 김두관 후보, 다 이게 잠재적인 대선 주자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맞붙었었고, 네. 또 이번에 이렇게 좀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은 또 이 대선 네. 가도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여당과 야당의 이 대선 주자 후보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 선거가? 글쎄요,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 영향을 얘기하는 좀 이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에 끝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손학규 후보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알겠죠. 네. 특히 어려운 여당 지역이었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총선에서 재보선 처음 패배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낙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타격은 분명할 겁니다.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졌습니다만은 사실 만약 김두관 후보가 김포에서 당선했다면 상당히 정치적 큰 정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원이었는데 경기 북부 지역 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했다고 하는 본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을 뻔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턱이 좌절이 됐고요. 네. 또 임태희 후보도 결과적으로 좌절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물급 정치인 정장성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야권이나 여권의 대선 후보들의 진영이 어떻게 바뀌었다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제가 질문을 드렸다면 전 개인적으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용도 폐기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총선 야권 후보 단일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결선 투표자가 없는 국가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한 것 자체를 선거연대로 폄훼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권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두 후보 사이의 가치와 비전의 연대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공유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이 정책을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진정한 야권 연대, 가치 연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야권의 연대 형식을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선거 때만 되면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린 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권자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새롭게 이노베이션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하지 유권자들이 새롭게 표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권 연대가 된 지역이 물론 한 군데 승리하고 가운데 패배했습니다만은 야권의 입장에서 한번 깊게 들여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슷한 맥락에서 거물급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살생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물급이라고 지칭되는 순간 구태의연한 정치인으로 오히려 몰리는 상황이 이제 왔다. 그래서 그 단어 역시 이제는 좀 용도 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고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권 주자군을 확실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새로운 대권 주자군들이 대거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사실은 이정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유력한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 젊은 잠룡으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야 모두 좀 읽는 것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물갈이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사실 여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야당도 진짜 이 뼈아픈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그리고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재보선 선거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